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저희가 신경양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한 두세 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양 특강이라는 거가 왜 개설이 되냐면 여러분들도 시험을 이제 보신 분들은 이미 보셨던 분들은 다 이걸 아세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분들은 뭐 행정학 늘 뭐 그런 문제 나오겠지. 뭐 좀 방대하고 어렵다고 하고 하니까 초심자분들은 전혀 그걸 이제 모를 수가 있는데 이미 시험을 한번 봤거나 뭐 붙었거나 떨어졌거나 경험을 해본 분들은 요즘 행정학 시험이 달라지고 있구나. 참 달라지네. 이 종전의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좀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경향 특강 제목은 행정학 출제 경향이 최근에 달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뭐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종합을 해 보면 이제 A급, B급 위주의 문제의 출제 비중이 많이 좀 줄고 C, D급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런 이제 추세예요. 우리가 신경향이라고 말은 하지만 신경향은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이제 높게 느껴지는 거죠. 늘상 했던 뭐 봤던 그런 정형화된 기출문제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게 이제 보였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피부로 느끼기에는 체감 난이도가 이제 높아진 거죠. 그 높게 느껴지는 이유가 A급, B급은 저희가 입문 때부터 요거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기출문제도 요거 위주로 하고 또 나중에 동형 문풀도 그렇고 아무래도 A급, B급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봤던 거니까 익숙해져 있는데 C급, D급은 이걸 이론 강의를 듣지도 않고 시험을 보는 분도 계시고요. 심화 강의도 아예 안 듣고 아니면 기출문제 때 약간 살짝 들었거나 아무래도 조금 비중을 덜 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신경향이다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신경향이라는 개념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암기나 이제 기출 위주의 비중이 조금 주는 그런 추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요번 국가직 고급 요번 올해 국가직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기출문제 비중이, 심지어는 지난 3월 달에 서울시 7급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됐어요. 20%.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시험이든지 기출문제의 비중이 50% 미만입니다. 절반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것 또한 시험을 이미 보신 분들만 느끼시는 거죠. 기출문제 비중이 몇 프로다 할 때 선생님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40%다 50%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선생님은 100%다 90%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 기출문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 있었던 지문이 한 문제 정도, 한 지문 뭐 그 정도 들어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저는 기출문제라고 안 봅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접해 봤는데 요 문제는 그 기출문제로는 풀 수가 없더라. 그러면 그거는 기출문제로 분류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기출문제에서 지문 하나만 같게 나와도 그게 기출문제다. 그 문제를 가지고 풀어봤지만 이 문제는 전혀 풀 수가 없는데 그거를 기출문제에서 나왔다라고 분류를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100% 나왔다 뭐 다 나왔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은 제 생각인데 기출 위주로 강의를 쭉 진행을 하셨거나 아니면 좀 암기 위주로 단편적인 암기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그 강의를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혹시 그런 그 통계치를 그렇게 잡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그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도 지금 나오는 이 문제가 물론 기출 지문이 한 문제 거기 있었지만 풀 수 없는 문제라면 그거는 새로운 문제인 것이죠. 아니면 최소한 기출의 변형이라고 하든지. 이걸 기출 문제로 다 분류를 해서 100% 기출 문제 나왔다. 그 말은 결국 기출 문제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생들이나 시험을 본 학생들한테 정말 그걸 기출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기출문제 아니죠. 아니죠.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초심자분들은 뭐 그런 내막을 잘 모르실 텐데 시험을 이미 한번 보셨던 분들은 기출문제 비중이 많이 줄고 있구나,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자, 이것도 또한 신경향이라고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 개정된 법령, 이런 데서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좀 나오죠.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이거 나왔잖아요. 물관리 기능을 뭐 일원한달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달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최근에 개편된 것들. 그다음에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뭐 금품 수수 인정 범위, 예를 들어 뭐 선물은 5만 원, 그다음에 식사는 3만 원, 그다음에 경조사비는 전에 10만 원이었는데 이제 5만 원으로 이렇게 준 거, 이런 것들. 행정학은 아무래도 시사적인 거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된 그런 법령 문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신경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종합형 문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 옛날에는 어떤 문제라는 게 뭐 공공선택 이론 하면 딱 그거 하나, 그다음에 신제도주의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내고, 근데 요즘은 그 이론의 변천 순서라든지 그다음에 이론을 전부 엮어서 종합해서 하나의 문제로 만드는, 예, 우리가 행정 이론 편도 그렇지만 정책도 그렇고 조직론도 그렇고 인사제도도 보면 인사제도 이론 그걸 다 종합형, 특히 예산제도, 지방자치론까지 심지어는, 예, 종합형 문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달랑달랑 이렇게 암기하거나 해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이제 어렵거나 이제 풀 수 없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 얼개나 퍼즐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전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신경향이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또 법령 조문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법령 조문 문제.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인 조문들 아주 깊이 있게 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 굉장히 그거는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고 지엽적인 문제로 느껴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강론 문제도 있어요. 강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학을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강론은 그 뭐 정책학, 조직론, 인사, 예산, 자치 이렇게 해서 깊이 있게 아주 파고 들어가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학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총론이나 개론 수준으로, 9급의 우리 행정학 과목이 정식으로 행정학 개론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사, 예산, 조직 이렇게 강론에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인 어떤 논문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문제를 내는 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이제 몇 문제는 꼭 내는데, 그런 문제가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강론 문제. 자, 그다음에 아까 C급. 그러니까 요런 정도, 요런 식의 문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작년 하반기 문제들, 금년 상반기, 작년 상반기, 올해 문제들 보면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런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절반 이상을.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요즘 행정학 공부하고 합격하거나 시험 본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행정학 요즘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한마디로 단편적인 암기나 기출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는 절대 60점 또는 70점을 못 넘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한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여러 학생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단편적인 암기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다가 60점대를 넘지 못하고 4년간을 고생하다가 작년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선행정학으로 공부한 학생이 5년 만에 60점을 넘지 못했대요. 4년간. 근데 이제 올해 드디어 90점, 95점 행정학을 그런 식으로 맞아서 이제 올해 합격을 한 학생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여기 지금 보면 저희 사이트에도 그런 그 학생 인터뷰 같은 게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근데 비단 그 학생한테만 제가 들은 얘기 아니라 합격한 여러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행정학을 암기 위주로 이렇게 했다가 70점, 60점 넘지 못하고 이제 선행장으로 다시 옮겨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고생 끝에 이제 합격을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초심자분들은 이런 거를 모릅니다. 한번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거나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아는데, 그럼 이미 1년, 2년 이제 호송세월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젊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젊음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이게 또 한 번 1년 2년 이게 잘못 꼬이게 되면 그걸 바로 잡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생하지 않고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그 한마디로 이제는 이해 위주로 흐름과 이해 위주로 체계를 잡아주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 이런 문제들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향 문제라 그래가지고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다 예상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다 발굴해서 그거를 뭐 공부해서 그러면 행정의 범위가 안 그래도 넓은데 너무너무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향 문제라 그래가지고 그걸 딱 예상을 하고 추적을 해서 그걸 공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범위는 그렇게 넓히지 않더라도 이해 위주, 흐름 위주, 전체적인 흐름이죠. 퍼즐이 딱 맞춰지는 듯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상당 부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주로 공부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주로 공부를 막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주로 해라, 이해주로 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해주로 가르쳐주는, 이해주로 서술되어 있는 책으로 이해주로 가르쳐주는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주로 공부를 하게 되시는 거고, 반대로 아무리 본인이 이해하려고 해도 암기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수업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단 최근에 어떤 신경향 문제가 나왔는지 문제를 한번 몇 개 보고 나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금년도 국가직 9급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모형, 옳지 않은 것. 자, 예를 들면 신경향 문제가 뭐 이런 거다. 이게 제가 몇 문제만 지금 소개를 드린 거지, 이거를 우리가 달달달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대처하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게 올해는 나왔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신경향 문제가 또 나오고 신경향이라는 건 항상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해와 흐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어떤 문제가 좀 그런 문제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사이버네틱스, 옳지 않은 것. 자,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합리 모형과는 반대되는 모형이거든요. 반합리 모형.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 모든 정보 모든 걸 광범위하게 탐색을 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 정보가 계속 수시로 변할 때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해서 제어하고 한류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적응을 해 나가는 적응적 의사결정인데, 그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이 프로그램화가 돼 있어요. 프로그램화가. 그래서 광범위한 대안을 이런 것처럼 광범위한 대안을 탐색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한정된 대안, 한정된 정보, 그다음에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적응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흔히 저희가 사이버네틱스 모형을 공부할 때 수업 때 제가 심화 수업 때 설명드리는 이해가 실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예요. 실내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이거 제가 수업 때 제가 실제 사례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실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서 이 사이버네틱 모형은 어떤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 중요 변수를 항상 바람직한 상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의사결정 과정을 자동화시켜 놓는, 프로그램화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그런 제도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요즘 좀 폭염에 시달리고 있지만 바깥 기온이 몇 도가 됐든 간에 실내 온도는 항상 20도가 되도록 유지를 하자. 여러분들 보일러 또는 냉방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자, 겨울에 보일러가 실내 온도가 항상 바깥 기온이 몇 도가 됐든 간에 20도가 되도록 유지를 하자, 이렇게 설정을 해놔요, 자동으로. 그러면 만약에 실내 온도가 15도로 떨어졌다 하면 이게 자동으로 보일러가 감지를 하고 가동을 해요. 자, 5분 정도 가동을 하면 5도가 높아졌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SOP예요, SOP. 그러니까 5분을 자동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5분을 가동했더니 5도가 높아질 줄 알았는데 3도밖에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18도잖아요. 18도면은 아직도 부족하다, 춥다. 그래서 2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또 3분 또 자동으로 가동을 해요. 2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에 3분을 가동했던 전례가 또 SOP가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1.9도가 높아졌어요. 1.9도가. 자, 그러면 이제 총 19.9도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20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 됐다, 이제 더 이상 가동하지 말자 하고 보일러가 딱 이제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약에 몇 번 경험하잖아요. 처음에 보일러가 새 것이었을 때는 5분 가동해도 5도가 올라갔는데 이제는 8분을 가동해야 4.9도가 올라가네. 이런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 SOP가 바뀌는 거죠. SOP가 쉽게
자주 바뀌진 않지만 이제 좀 뭐 바뀝니다. 전혀 안 바뀌진 않죠. 그러면 새로운 SOP가 이제 만들어진. 나중에는 5도를 높이려면 이제 5분이 아니라 8분을 가동하게 된 그런 또 매뉴얼이 형성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 모형은 합리 모형과는 달리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 정보를 계속 제어하고 피드백해서 그때그때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러나 한정된 대안과 정보 그런 걸 탐색을 하는 한정된 목표, 변수, 대안들만, 모든 대안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적응을 해 나가는 적응적 의사결정 모형, 이게 바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 개념만 정확히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어떤 걸 외우지 않아도 이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게 되는 거죠. 자, 1번 맞고 주요 변수가 실내 자동 온도가 일정한 상태 20도로 유지되도록 적응하는 의사결정이다. 광범위한 이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불확실성을 통제하는데 이 통제하는 방법이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해 나가는 거죠. 합리 모형은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이 반합리 모형이나 사이버네틱 모형, 회사 모형, 뭐 이런 모형은 전부 회피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이제 통제하는,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만 확실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그렇게 신경향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데서 다 점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하나 또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 문제를 이제 선별해, 최근에 그런 문제 중에서 이런 신경향 문제를 선별해 왔는데요. 자, 살라몬, 이거는 제가 수업 때 살라몬의 정책 수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고, 심화 수업 때나 문제 풀이 때도 많이 이제 언저리 이런 것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오던 부분이었어요. 살라몬의 정책 수단, 직접적 수단. 직접적 수단이라는 얘기는 직접성이 높은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직접성이 높은 수단이 있고 중간인 수단이 있고 낮은 수단이 있죠. 근데 직접성이 중간 정도라고 정도 되면은 이걸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하지 않지요. 보통 높아야죠, 직접성이. 근데 우리가 살라몬의 정책 수단이요, 강제성이 높은 수단, 그다음에 직접성이 높은 수단, 이 두 가지 좀 다른데요. 네, 이거를 뭐 높다, 중간이다, 낮다 이걸 구분해서 표로 지금 설명된 게, 소개된 게 있죠. 우리 기본서에도 설명이 돼 있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걸 다 외울 수 없고 그렇게 가지고 공부할 수 없고, 제가 심화 수업 때나 입문 때도 그런 말씀드리지만 강제성이 높은 게 서너 개가 있다. 그리고 직접성이 높은 거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3개를 더 합쳐야 된다. 요거만 알면 된다. 나머지는 다 직접성이나 강제성이 낮은 거니까. 자, 우선 강제성이 높은 수단에 뭐가 있냐면 정부 소비.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해서 소비하는 방법. 자, 그다음에 법을 정부가 만들어서 집행하는 방법. 그다음에 정부가 규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을 설립을 해서 정부 소유 공기업을 만들어서 정부가 하는 방법. 이것도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4대강을 하는데 정부가, 국토부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자공사를 만들어서 맡기는 것도 직접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강제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 살라몬은 이 법, 요거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국내 학자들은 법도 직접 하는 거,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직접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것도 집어넣거든요. 근데 살라몬의 유형에는 요게 이제 없기는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이건 강제성이 높은 것이고, 강제성이라는 것은 강압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직접성은 정부가 직접 한다는 뜻인데, 직접성이 높은 수단 하면 여기에 3개가 더 추가돼요. 그걸 꼭 아셔야 되는데, 3개가 뭐가 추가되냐면 공적보험. 여러분, 공적보험이라는 게 산재보험, 건강보험 뭐 이런 겁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그 다음에 또 뭐 상해보험, 산재보험 이런 거,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공적 정보라는 게 있어요. 공공정보. 정부가 직접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 자금을 대주는 직접 대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적보험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공공보험. 4대 공공보험이 있죠. 그 다음에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거. 이건 정부가 직접 자금을 대주는 거. 이런 거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도 다 직접 하는 거에 포함돼요. 이런 거 다.
다 포함되는데 다만 요 규제가 이제 경제 규제만 요거는 직접 규제에 들어가요. 경제 규제만. 사회적 규제는 직접성이 중간 정도. 그래서 좀 낮은 걸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규제는 정부가 인가, 허가, 특허, 뭐 신고 등록 이런 거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내주는 거니까 직접 하는 거죠. 사회적 규제라는 거는 이건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거나 뭐 시민단체가 하거나 하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정부가 꼭 그걸 직접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회적 규제에 비해서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인가, 허가, 특허 이런 거 직접 내주는. 그래서 직접성이 높은가 하면은 여기 4가지 또는 3가지에다가 요 3개를 합친 거예요. 그리고 규제가 이게 이제 경제적 규제가 되는 거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살라모니 정책수단이 매우 복잡한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르면 또 안 돼요. 모르면. 요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답이 뭘까요? 요 문제 답. 자, 기업, 조세 지출 이거는 직접성이 조세 지출은 낮은 겁니다. 중간인 겁니다. 중간. 우리 기본서 보시면 경제 규제 이거는 높은 거죠. 요거는 들어가야 되고 정부 소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규제 이거는 중간이에요. 중간인 거를 직접적 수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 이거는 직접성이 높은 거죠. 보조금 이거는 직접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에서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면 답이 3번인 것이죠. 3번. 그러니까 이 문제도 뭐 평이하게 늘 나오던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정확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 자, 이런 문제는 심화 수업 때 설명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인문만 가지고는 좀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신경향 문제는 우리가 인문에서 들었던 A급, B급하고 뭐 그런 것들은 신경향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가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이니까요. 자, 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로 한다. 이거 국가나 마찬가지로 2가지가 있고. 2번, 의원들의 사직을 의회 의결로 허가할 수 있는데 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 못한다. 찬반이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네요. 찬반 같으면은 부결된 거 본다. 이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의장이 우리나라는 지방의회든 국회, 중앙위 국회든 캐스팅 보트를 갖지 못합니다. 캐스팅 보트 제도가 없어요. 우리는 찬반 같으면 일단 부결이에요. 그런데 의장도 다른 의원하고 똑같이 의원 중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표결권은 갖죠. 표결권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제가 수업 때 캐스팅 보트는 없다라는 얘기 합니다. 수시마 수업 때. 그거만 잘 들었더라면 다 해결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신경향 문제 같은 경우는요, 4개 지문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해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신경향 문제까지 4개 지문을 다 알 정도로 공부를 우리가 한다면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행정학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고, 신경향 문제는 그래도 다 모든 지문을 다 알지 못해도 한두 개 지문은 알 정도로는 공부가 돼야만이 그 답을 알 수, 답을 알 정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3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제가 캐스팅 보트 제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지문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의장은 의결해서 가부동수일 때 캐스팅 보트를 가지지 못하며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찬반 같으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걸 표결권이라고 할 게 아니라 캐스팅 보트를 갖지 못한다. 그걸 이렇게 이제 바꿔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죠. 전문 경력